고단했던 어린 시절과 가족에 대한 간절한 갈망. 저는 지혜라고 합니다. 올해 34살이고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평범한 아이였지만 집안 형편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언제나 쓸쓸함과 책임감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중학교 2학년 때 암 진단을 받으셨고 그 후 병원비와 생계 때문에 온 가족이 힘들게 지냈습니다.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어린 나이였지만 엄마와 단둘이 남겨질까봐 매일 마음이 불안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엄마 수미 씨는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가족을 지탱하셨는데 밤마다 힘들게 일하다 돌아와도 저에게만큼은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학교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지만 돌아오면 늘 마음 한켠이 허전했습니다. 또래 친구들처럼 야자 후에 간식을 먹거나 교회로 소풍을 가는 일도 마음껏 즐길 수 없었습니다. 늘 가정 형편이나 엄마의 건강 상태를 염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곤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는 일찍 철이 들어야만 했고 누군가에게 기대기보다는 직접 뭔가를 책임지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와 딸 둘만의 세상에서 우린 서로의 버팀목이자 전부가 되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외로움, 또래들과의 소외감 등은 저에게 지울 수 없는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가족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를 자랑할 때면 부러움과 동시에 경험해보지 못한 서운함이 몰려왔고 크리스마스나 명절 같은 특별한 날이면 아버지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저에게 가장 간절했던 건 내 가족을 갖고 싶은 소망이었습니다. 힘들 때 위로받고 기쁜 일은 함께 축하하며 아늑한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족. 내 힘으로 이런 집을 만들고야 말겠다는 각오가 어린 마음속에 깊게 새겨졌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처음으로 엄마와 잠시 떨어져 자취를 하기도 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항상 가족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고달픈 날들, 야근에 치이고 아르바이트로 하루를 보내는 와중에도 언젠간 남들처럼 나만의 둥지, 행복한 가족을 꼭 이루겠다는 꿈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결핍과 어려움이 오히려 제 인생의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책임감, 미래에 대한 희망, 언젠가는 내 아이가 고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 이 모든 게 저를 지금까지 버티게 한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따뜻하고 단단한 가정을 꾸리고 다시는 부모님이 겪은 상실감과 외로움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마음속 깊이 결심했던 것입니다. 동네 모임에서 만난 운명적인 인연,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서울의 번화한 거리와는 조금 떨어진 조용한 동네로 이사한 뒤 저는 일상의 고단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데 익숙해져 있었지만 더 넓은 세상 속에서 저 자신을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어 가입하게 된 곳이 바로 지역 커뮤니티에서 운영하는 독서와 이야기 모임이었습니다. 처음 새벽 버스를 타고 모임 장소로 향하던 그날의 기대와 떨림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사회 초년생답게 서투르고 긴장된 마음이 컸지만 모임 공간에 들어서자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 덕분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남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책 이야기를 나누고 일상이나 관심사를 자유롭게 털어놓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곳에서라면 나도 진심을 꺼내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바로 그 모임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민준이었습니다.
첫인상은 조용하고 다소 내성적인 성격 같았지만 눈빛만은 깊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했고 참여자들이 말이 막힐 때는 센스 있는 농담으로 모두를 웃음 짓게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의 존재를 크게 의식하지 않았지만 모임이 끝날 때쯤 우연히 집이 같은 방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혜 씨도 마포에 살아요? 저도 같은 방향인데 만약에 괜찮으시면 같이 가실래요? 처음엔 단순히 동네 이웃으로만 여겼지만 점점 서로에게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퇴근이 늦은 날이면 괜찮아요? 오늘은 늦게 끝나셔서 피곤하시겠어요? 라며 걱정의 메시지를 보내줬고 어느 비 오는 날엔 우산 하나를 더 챙겨와 조심스레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주말이 되면 함께 동네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각각 좋아하는 영화를 보기도 했죠. 특별히 화려한 인연도 아니었고 만남의 순간이 극적이지도 않았지만 소소한 일상 속에서 차분히 쌓아가는 신뢰와 정칭.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따뜻함과 든든함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한 바퀴 돌 무렵 독서 모임의 멤버들은 이제 저희가 특별한 사이임을 슬쩍 눈치채기도 했습니다. 싱이용, 가족의 상실과 슬픔을 이겨내는 굳센 의지. 세월이 흘러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가장 아픈 기억은 바로 아버지를 잃은 순간입니다. 중학교 시절 아버지는 몇 달간 불편한 기색을 보이시더니 생각지도 못한 암 진단을 받고 입원하셨습니다. 처음엔 곧 회복하실 거라는 소망이 컸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의 치료와 수술, 갈수록 나빠지는 상태 속에서 우리는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병간호하며 엄마와 나는 서로를 붙들고 울기도 수없이 했습니다. 엄마는 강한 척했지만 밤늦게 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실 때가 많았습니다. 가족이란 이유만으로도 누군가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그날, 집안의 모든 공기가 정지된 듯 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친구들 모두 부모님의 곁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시간이었기에 나만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아픈 가족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감, 집안의 기둥을 잃었다는 절망, 그리고 한 계절 내내 싸늘했던 식탁. 모든 일상이 그 전과는 완전히 달랐고 남겨진 엄마와 저 둘만의 세상은 생각보다 쓸쓸하고 고단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족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방황했습니다. 주말마다 아빠가 손수 만들어주던 아침 식사, 함께 보던 드라마, 추워지는 계절이 올 때마다 챙겨주시던 따뜻한 말 한마디, 이제는 등을 돌리고 싶어도 영영 만질 수 없다는 상실감이 매 순간 저를 휘감았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흐르면서 엄마와 저는 서로를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슬픔을 묵묵히 안고 살아가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누군가는 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겼고 그로 인해 하루하루를 새롭게 살아갈 힘을 찾았습니다. 내 곁에 있던 엄마 또한 엄청난 상실감에 시달리셨지만 딸이 힘들지 않게 하려고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이면 지친 저를 위해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저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혼자 울며 아빠의 옷장을 지저귀다가 이제 내가 엄마를 지켜야겠다고 다짐했던 밤도 있었습니다. 결국 우린 누구보다 끈끈하고 세지고 속 깊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픔을 딛고 어떻게든 내일을 열어가는 과정에서 서로의 진심과 애틋함을 더 크게 느꼈고
그런 시간이 쌓이며 저는 가족의 참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분명 삶의 가장 큰 충격이었으나 오히려 그 상실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슬픔을 이겨낸 기억이 있었기에 앞으로 마주할 고난에서도 끝내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결혼 결심과 시댁의 반대에 부딪히다 민준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서로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하며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따뜻함과 존중을 받았고 민준 역시 저와의 미래를 진지하게 그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아껴주며 누구보다 든든한 벗이 되어주었기에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저는 엄마에게 내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털어놨고 엄마는 놀라면서도 네가 행복하다면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며 기꺼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견뎌온 엄마였기에 엄마의 응원과 허락은 제게 큰 힘이 되었고 누구보다 당당하게 민준과 민준의 가족을 만날 용기가 생겼지요. 저희는 결혼을 결심한 후 양가의 순서대로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의 첫 상견례는 따뜻하고 정겨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엄마는 민준에게 가족 같은 친근함으로 대해주었고 민준도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네가 내 딸의 평생 친구가 되어준다면 그보다 바랄 것이 없다 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히는 엄마의 모습에 저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문제는 민준의 집, 그러니까 시댁에 인사를 드리겠다고 연락을 드렸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전화를 드리면 항상 바쁘다며 약속을 미루셨고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약속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설레는 마음과 동시에 한편으론 긴장된 마음으로 민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첫 만남부터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과 간간히 들리는 험한 말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가족 구성원들도 서로 간에 비교적 격식 있고 다소 권위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무뚝뚝했지만 겉으로 예의를 차리셨고 반면 시어머니는 물끄러미 저를 바라보며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혜 씨, 아버님은 안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외동 딸인가요? 집안에서 시집 올 손이 한 명이라는 거네요.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민준의 아버지가 안 계신 집에서 자란 딸이 시가의 분위기를 잘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노골적으로 걱정을 드러내셨습니다. 민준은 그런 시어머니의 반응에 놀라고 속상해했지만 계속해서 어머니를 설득하고 저의 장점을 강조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부모 없이 자란 며느리는 오래 못 산다며 부모님이 모두 계신 자리에 결혼시키고 싶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민준 역시 처음엔 이런 문제점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어머니의 태도는 점점 더 강경해져 갔습니다. 급기야 시어머니는 직접 전화를 해서는 결정의 순간 민준은 저와의 미래를 택했습니다. 민준의 단호함과 진심에 저도 울컥 눈물을 흘렸고 둘이서 택시를 타고 돌아오면서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후 시댁과의 갈등은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도 사랑하는 아들이 끝까지 결혼을 원하고 자신의 영까지 끊겠다고 단호하게 나오자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힘든 과정을 겪으며 저는 더욱 단단해졌고 민준과 저 둘만의 믿음과 사랑으로 미래를 개척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졌습니다. 우리는 작은 식장에서 단출한 결혼식을 올렸지만 그 누구보다 서로를 깊이 아끼고 약속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결심한 순간부터 맞이한 시댁의 반대와 갈등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결코 넘지 못했을 큰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 덕분에 저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발생해도 두려움 없이 맞서겠다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동몽방런지, 시댁의 완강한 반대를 설득하며
간신히 결혼을 허락받은 뒤 나는 민준과 함께 드디어 우리의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명확한 축복을 받지는 못했지만 우리 둘의 결심이 지켜낸 결혼이었기에 시작만큼은 떨림과 설렘, 그리고 잔뜩 긴장된 마음이 복합적으로 교차했다. 동멈 당일 우리를 축하해주기 위해 친정엄마와 몇몇 가까운 친지들만이 따스한 미소로 자리를 함께 해주었다. 시댁 식구들도 참석하긴 했지만 시어머니를 비롯해 시댁 가족들의 표정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사진 촬영 때조차 나와 민준 사이에 약간의 거리를 두고 앉으셨고 하객들 앞에서도 친근한 인사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의무적으로 자리를 지키고만 있어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몇 번이고 안도감과 섭섭함이 번갈아가며 밀려왔다. 신혼여행지에서도 민주는 내내 미안한 표정이었다. 진심으로 축복해주지 않아서 미안해. 너도 힘들지? 그의 한숨에 내가 오히려 힘을 내서 우리 둘만 잘 살면 그걸로 되는 거야. 언젠가 시어머니 마음도 열릴 거야 라고 달랬다. 실은 자기 합리화였고 내 스스로에게 건네는 주문이기도 했다. 신혼집에 돌아온 첫 주, 집 앞에 놓인 선물이라는 것이 없었다. 친정엄마는 소박하지만 정성껏 준비한 식탁보, 휘파람 모양의 주전자, 그리고 손수 쓴 손편지를 보내주셨으나 시댁에서는 어떤 선물도 방문도 없었다. 시아버지는 결혼은 축하한다는 짧은 메시지만 남겼을 뿐이었다. 결혼 직후 우리는 곧 일상으로 돌아갔다. 민주는 회사에 복귀했고 나는 그동안 정성껏 모아둔 살림으로 아늑하고 단정하게 집안을 꾸미려 했었다. 아침이면 남편을 깨우고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었으며 저녁이면 작은 반찬 몇 가지로 식탁을 차렸다. 그때마다 민주는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지만 깊은 피로와 어디에도 걷잡을 수 없는 근심이 느껴졌다. 무엇보다도 나는 시댁과의 거리, 물리적 그리고 정서적가 매우 크게 느껴졌다. 결혼 이전 시어머니는 가족이면 가족답게 지내야지 소식도 자주 해야 한다고 말씀했음에도 실제로는 나와 연락 한 통 하지 않았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가까워질 때쯤 시댁 어른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거나 문자로 인사를 올렸지만 타인의 예의에 가까운 두서없는 답장이 돌아올 뿐이었다. 아, 네, 수고 많으시네요. 네,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이런 문장이 반복될수록 나는 점점 더 벽에 부딪히는 기분이 들었다. 처음 시댁에 방문한 그 첫날은 잊을 수가 없다. 나는 며칠 동안 정성스레 준비한 과일 바구니와 엄마가 픽한 오방색 꽃다발을 들고 찾아갔다.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의 얼굴에 스치는 짤막한 미소와 순식간에 중립적인 표정으로 돌아가는 냉담한 시선, 그 어색한 공기의 진동이 아직도 생생하다. 와줘서 고맙다. 딱 한마디로 환영의 뜻을 대신하셨고 거실에는 TV 소리가 가득했다. 내가 어머님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정중하게 여쭈자 됐으니까 그냥 앉아 있어. 여기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시종일관 나와 시선이 잘 마주치지 않았다. 식사 자리에서도 가족끼리 오간 대화와 추억 이야기에 끼어들 틈이 없었고 식사가 끝나자마자 오늘 멀리서 온 것도 힘들 텐데 일찍 들어가라 며 점잖게 그러나 어색하게 집으로 돌려보내셨다. 시간 지나면 마음도 열리실 거야. 그의 다독임 속에서도 나는 온전한 인정도 따뜻한 환영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뚜렷한 사실 앞에 서서히 지치고 있었다. 시댁에서 돌아올 때마다 감정은 더 복잡했다. 나 때문에 민준이 어머니와 불편해지고 괜히 애매한 입장에 놓이지 않을까 걱정이 했다. 집에 오면 괜히 혼잣말처럼 내가 뭘 그렇게 실수했나? 혹시 뭔가 마음에 거스린 행동을 했나? 몇 번이나 되뇌었다. 사실 나는 결혼 전부터 이 일이 쉽지 않으리라고
어느 정도는 각오하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이 닥치니 생각보다 훨씬 견디기 힘든 심리적 소외감과 답답함에 시달렸다. 이런 내색을 남편에게 전부할 수는 없었다. 그 또한 안팎으로 신경이 곤두서 있을 터 내가 힘들다고 투정하는 순간 그에게도 짐이 될까봐 속으로만 삼키고 겉으론 웃음을 지으려 노력했다. 만약 거실 한켠에 우리 둘이 앉아 그래도 우리는 재미있게 살아가자고 다짐하는 저녁이 없었다면 아마 나는 빠르게 무너졌을지 모른다. 시댁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결혼식 후 얼마 안 있어 친척들이 모이는 큰 제사가 있던 날이었다. 시어머니는 제사 준비에 대해 아무런 안내도 없이 하루 전에야 시간 맞으면 오라 하고 짧게 통고했고 나는 퇴근 후 밤늦게 불이 나게 마트에 들렀다가 새벽같이 시댁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나를 보는 친척들의 시선은 분명 달랐다. 저 집 외동딸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강단 있네. 집안 형편이 그랬다던데 그래도 애는 괜찮아 보이네. 속삭이듯 들려오는 말들은 칭찬과 걱정, 선입견이 뒤섞여 마음속에 돌처럼 한 줄기씩 침전됐다. 제사가 끝난 후 설거지를 마무리하면서 시어머니는 무심하게 수고했다고 말씀하셨지만 따뜻한 손길은 고사하고 시선 한번 마주치지 않으셨다. 나는 결국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르는 눈물이 솟구쳤다. 남편은 조용히 내 손을 잡아주면서 미안하다고만 반복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시댁의 냉랭한 만큼이나 남편의 태도에도 점차 변화가 감지됐다. 결혼 전만 해도 그는 항상 내 편에 서서 언젠가 어머니도 인정하실 거야. 지혜니가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힘을 북돋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서 그의 무게중심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직장과 시댁 사이에서 한편으로는 나를 신경 쓰고 한편으로는 친정엄마의 약한 모습에 늘 마음이 쪼개지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조금만 더 참아줬으면 해. 우리 둘만 생각하면 되잖아. 나는 식의 말을 자주 하곤 총격히 했다. 나는 민준의 고충과 갈등을 이해했다. 한 남편으로서 가족 간의 갈등, 그 중간에서 겪는 심리적 부담이 얼마나 깊을지 충분히 짐작되었다. 그래서 더더욱 내 상처를 털어놓기보다 오히려 괜찮아, 시간이 약이겠지. 나도 좀 더 천천히 시댁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 라고 답했다. 하지만 노력은 종처럼 열매를 맺지 못했다. 나는 시어머니가 좋아하신다는 여러 음식 레시피를 열심히 검색해 직접 만들어 갖다 드렸고 명절이면 미리 전화드려 어머님 뭐 도와드릴 일 있으실까요? 라고 여쭈었으며 싫어하실 법한 화려한 옷이나 짙은 화장도 조심스럽게 피했다. 그럼에도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알아서 하겠다. 는 식의 무미건조한 말뿐이었다. 또한 내가 집에 돌아와 지친 몸을 겨우 누일 때면 SNS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레스토랑에서 함께 사진을 찍고 여행을 다녀오는 장면이 올라오곤 했다. 딸이랑 있으면 이렇게 좋을 수가 라고 적힌 멘트 아래에는 환하게 웃는 가족들의 표정. 그 속에 끼지 못하는 소외감이 뼈에 사무쳤다. 결국 나는 이 가족의 일부가 맞는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 앞에 설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결혼 전보다 더 외롭고 더 불편한 가족이라는 틀에 갇혀 있다는 느낌에 사로잡히곤 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진심이면 통할 거라는 믿음을 놓지 않고 작은 것에서부터 길을 찾으려 했다. 가끔 친정엄마와 명절이나 주말에 전화통화를 할 때면 엄마는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 시댁에서 힘들면 내색해도 된다. 고 위로를 건넸다. 하지만 나는 엄마마저 걱정하게 만들기 싫어서 오히려 엄마, 시댁에서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 어머님이 음식 칭찬도 해주셨다. 며 웃는 목소리로 대답하곤 했다. 결혼 초반의 내 하루하루는 단단한 벽에 무수히 많은 작은 망치질을 하는 것 같았다. 나중에 벽이 무너지는 순간 따뜻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적어도 민준과 나 둘만의 가족은 행복해야지.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 어느 추운 겨울 시어머니께서 약간 감기에 걸리셨다는 말을 들은 나는 미리 저녁 식사를 준비해 찾아갔다. 평소보다 조금 더 밝은 목소리로
어머님, 오늘은 제가 밥을 차려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그날은 얼떨결에 허락해 주셨다. 조심스럽게 따뜻한 미역국과 몇몇 반찬을 상에 올리고 정성껏 손수 끓인 유자차까지 내밀었다. 식사 도중 언제나처럼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요즘엔 젊은 주에 같고 며느리가 이런 요리를 다 하다니 라며 짧게 칭찬을 건네주셨다. 처음 받은 작은 칭찬에 너무 기뻐 눈물이 나올 뻔했다. 하지만 그건 그날 하루의 일. 다음 날이면 또다시 평소의 거리와 무덤덤함으로 돌아갔고 나는 여전히 낯선 집에 손님처럼 앉아있는 느낌에 익숙해져야 했다. 그래도 매일 포기하지 않았다. 어쩌면 한 가족이 된다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니란 걸. 서로 다른 세계와 세월을 함께 맞춘 일이라는 걸 나는 천천히 배워가고 있었다. 이렇게 시큰둥하고도 단단한 벽 속에서 나는 멈추지 않고 문을 두드렸다. 언젠가는 진심이 전해지고 언젠가는 나의 노력이 결실로 돌아오리란 미련을 놓지 않았다. 완벽한 가족이 아니라도 오해와 상처 위에 쌓이는 작은 신뢰와 존중이 쌓이면 우리도 언젠가 따뜻한 식탁을 같이 둘러앉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조그만 희망으로 나는 오늘도 한 번 더 시댁에 전화를 걸고 내일도 한 번 더 문을 두드릴 것이다. 임신 퇴직, 그리고 시댁의 경제적 압박.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왔다. 바로 임신 소식이었다. 내심 기대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임신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기쁨보다 걱정이 앞섰다. 일과 가정, 시댁과 친정, 모든 것이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남편 민주는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기운을 북돋아 주었다. 우리 둘만의 아기가 생겼다니 꿈만 같아. 네가 힘들지 않게 최선을 다할 테니 걱정하지 마. 그의 따뜻한 말에 잠시 마음을 놓을 수 있었지만 시댁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 임신 초기에는 입덧과 피로가 심해 직장을 다니는 게 점점 힘들어졌다. 출퇴근길 버스에서 토할 것 같은 느낌을 참기 일쑤였다. 회사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자주 조퇴하거나 병가를 내야 했기에 동료와 상사들의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다. 여러 번 고민 끝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결혼과 동시에 임신, 그리고 퇴사라는 결정이 내게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직장은 내 자립심과 삶의 일부였기에 후회와 불안이 함께 몰려왔다. 퇴직 후 본격적으로 육아 준비를 시작했다. 병원 진료, 출산 준비, 육아용품 구매 등 모든 것이 나에겐 낯설고 두려웠다. 남편은 최대한 내 곁을 지키려 애썼지만 회사 업무가 많아 주중엔 새로운 방식으로 내 삶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었지만 이제는 손주가 생긴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경제적 문제에 유난히 예민해졌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집을 방문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지만 대화 내내 내 표정이나 컨디션을 살피기보다 오로지 돈 이야기에 집중했다. 임신했다고 퇴직했다지. 민준이 혼자 얼마나 힘들겠니? 요즘 애 키우는데 돈 많이 들잖아. 혹시 네가 그동안 모은 돈은 있어? 꼭 필요한 데만 써야 한다? 그 말에 당황해 아무 대답도 못했다. 어색한 정적이 흐르자 시어머니는 내 옷과 화장품을 훑어보며 이렇게 넉넉지 않은 집안에서 며느리가 사치하면 안 돼. 라는 말투로 타박했다. 직장을 그만둔 상황에서 생계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이미 큰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적 감시와 간섭까지 더해지자
내 마음 한켠은 더욱 초라해졌다. 시댁에서의 경제적 간섭은 점차 일상 곳곳으로 침투했다. 아이 옷, 내 옷, 식비, 심지어 내가 산 샴푸와 화장품 브랜드까지 시어머니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거 꼭 필요한 거 맞아? 더 싼 걸로 바꾸면 안 되니? 라는 말을 자주 던졌다. 집에 무언가 새로 들어오면 남편을 통해 용도와 가격을 확인하는 시기였다. 나는 한동안 카드를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필수적인 것 외에는 쇼핑을 삼갔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시어머니의 의심과 견제가 사라지지 않았다. 남편 민준 역시 내 퇴직으로 인해 경제적 책임이 갑자기 커진 현실을 부담스럽게 여기기 시작했다. 초반엔 네가 건강하게만 있어줘도 충분해 라며 응원했지만 월급일이 다가올수록 조금만 아껴 쓰자. 집세, 생활비, 출산 비용까지 다 감당하려니 쉽지 않다. 는 말을 자연스럽게 내뱉곤 했다. 대화에서도 이전에 웃음기나 여유가 줄고 하루하루 예민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가계부를 꼼꼼히 쓰기 시작했다. 병원 비용과 약값, 식재료값, 아이를 위한 준비물 등 모든 지출을 메모했다. 불필요한 구매는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임산부복도 인터넷 중고마켓에서 사들이며 최대한 절약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요즘은 다 이렇게 산다. 너만 특별한 줄 아느냐. 내 노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친정에서 지원이 있냐. 네 엄마가 뭐라도 보내준 건 있냐. 은 식으로 친정의 경제 사정까지 캐물었다. 점점 나는 스스로 감옥 같은 생활에 갇힌 느낌이 들었다. 아이를 위해 희생한다는 자부심보다는 내 모든 행동과 소비가 거울 앞에서 내가 부적합한 며느리인가? 이 결혼이 정말 나와 내 아이에게 행복한가? 자문했다. 친정엄마는 항상 아기 생각만 해라. 힘들면 엄마에게 말해. 라고 위로했지만 오히려 엄마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알기에 그마저 부담이 됐다. 임신 후반기를 들어서자 신체적 피로와 심리적 불안은 더 커졌다. 저녁마다 다리가 붓고 허리가 아팠지만 누군가에게 온전히 기대거나 하소연할 수도 없었다. 시어머니는 임신이 특별한 일도 아니고 다 겪으면서 산다고 나지막이 타박했고 남편은 회사와 집안일에 치여 다 잘 될 거야. 한마디로 대충 넘기기 일쑤였다. 출산 준비 과정에서도 시댁의 간섭과 경제적 요구는 계속됐다. 나는 아이의 건강을 위해 좋은 유기농 분유와 내 몸을 위한 좋은 영양제를 준비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아무거나 먹여도 다 잘 큰다 며 값싼 제품만 골랐다. 내가 조용히 내 돈으로 좋은 물건을 사면 나중에 민준을 통해 내역을 들은 시어머니가 누가 이런 걸 사라고 했냐? 지혜야, 네가 모르는 게 많구나 라며 핀잔을 줬다.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산후조리원조차 저렴한 곳으로 강요받았고 출산 축하 선물이나 조리원 음식도 사치스럽다는 말이 먼저 나왔다. 밤새 아이를 돌보고 모유 수유에 힘들어하면서도 시댁에서는 휴대폰 알림이나 전화 한 통이 오면 긴장해야 했다. 네가 집에만 있으니까 당장 장 봐와라. 너 혼자 있으니 아기랑 있을 때 꼭 현관문 잠거라. 심지어 낮잠 자면서 아이 울리면 큰일 난다. 는 등 도움이 아닌 감시와 지시에 가까운 연락이 계속됐다. 어느 날 평소와 달리 시어머니의 방문이 길어지며 나는 집안일, 아이 돌보기, 시어머니의 잔소리까지 삼중고에 시달렸다. 그날도 시어머니는 냉장고 속을 열어보며 이건 왜 샀냐? 곧 상할 것 같다. 내일 반찬 만들어 올 테니 며느리는 따로 요리하지 말라고 잔소리를 쏟아냈다. 남편에게 넌지시 네가 살림을 좀 더 챙겨야겠다
며 내 일상 전반을 일일이 문제 삼았다. 이쯤 되니 나는 하루하루가 시험과 처벌을 반복하는 지정 생존자 같았다. 남편에게 내 심경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려 했지만 그는 엄마가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잖아. 네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때? 라며 나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댁의 압박보다 남편의 무신경함에 더 깊이 상처를 입었다. 가끔은 이 모든 현실 지탱해준 건 태동하는 아이, 그리고 친정엄마의 작은 격려였다. 아이를 위한 희생이 아무 의미 없이 여겨지는 순간이 많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진심이 통할 거라는 희망만 믿으며 하루하루 버텼다. 결국 이 시기는 내 삶의 모든 무게를 오롯이 견디게 만든 시험대였다. 임신과 퇴직이라는 불가피한 선택, 그리고 시댁의 경제적 통제와 간섭, 남편의 이중적인 태도까지. 나는 그 속에서 점점 단단해지고 언젠가는 내 아이와 내가 무엇에도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긴 터널 같은 하루를 살았다. 시아버지의 중병 발병과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역할. 결혼 후 시간이 조금 지났을 무렵 우리 가족에게 감당하기 힘든 큰 변화가 찾아왔다. 어느 날 남편 민주는 심각한 얼굴로 내게 말을 건넸다. 아버지가 최근에 건강검진을 하셨는데 병원에서 더 정밀 검사를 해보자고 했대. 평소 소탈하고 건강하신 편이던 시아버님이었기에 처음에는 모두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하지만 며칠 뒤 병원에서 초기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급히 입원하게 되었다. 시아버님의 입원 소식은 시댁 식구들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다. 무엇보다 항상 집안의 중심이었던 아버님이 한순간에 환자가 되었고 가족 구성원들은 각자 불안과 슬픔, 두려움을 안고 어떻게든 일상을 지탱해야 했다. 시어머니 역시 당황하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집안에서는 누가 간호를 맡을 것이냐를 두고 은근히 눈치를 보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빠 하루에 잠깐씩만 병문안을 갈 수 있었고 신우 역시 본인의 가정과 아이들 문제로 바빴다. 결국 지혜는 회사 그만뒀으니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암묵적 합의하에 내가 병간호를 도맡아야 하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처음에는 이 역할을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내 옆에는 아직 어린 아이가 있었고 내 건강도 완벽하지 않은 상황이라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두 역할을 병행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다. 게다가 시누이, 시아주버니 등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자신의 일부 의무조차 자연스럽게 회피하거나 네가 집에서 있으니 부탁할 수밖에 없다 며 당연히 여겼다. 나는 마음 깊은 곳에 서운함과 억울함, 혼란스러움을 품은 채 아침마다 아이를 등원시키고 그 길로 곧바로 병실로 향했다. 병원 생활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됐다. 시아버님의 암 진단은 아직 초기에 불과했지만 고령이시기 때문에 수술과 항암 치료, 그리고 회복 과정이 모두 순탄하지 않았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자 시아버지는 음식도 삼키기 힘들어 하셨고 한때 강인했던 모습은 점점 사라져만 갔다. 내가 옆에 앉아 죽을 떠먹여 드리면 미안하다, 힘들지 하시지만 정작 다른 가족들은 간간히 얼굴만 비추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시어머니는 병실에서 밤을 지새며 간호도 맡았지만 나이가 들어 체력이 달려 금세 무너졌다. 나는 자연스럽게 낮 동안 주요 간호와 식사 보조, 의료진과의 소통, 마트 심부름까지 전담하게 됐다. 이렇게 병문안을 이어가다 보니 나의 일상도 급변하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가면 온 힘이 빠져 한숨만 쉬었고 아이의 유치원 숙제나 늦은 식사 챙기기에 마음의 여유가 사라졌다. 육아, 집안일, 그리고 병실에서 보낸 시간, 이 모든 것이 뒤엉켜 내가 누군지도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잠시 잊을 정도였다. 그래도 어느 순간
내가 그저 며느리이자 딸이자 엄마로서 남들이 기대하는 모습만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책임지는 어른이 되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병실에서의 시간은 때때로 나에게 뜻밖의 인연과 생각할 기회를 주기도 했다. 길게 알아놓은 시아버님 곁에서 나는 여러 차례 가족이란 의미에 대해 곱씹었다. 한 번은 아버님이 불쑥 우리 며느리 덕분에 이렇게 버티는 거지. 고마워 지혜야 라고 말해주셨다. 그 한마디에 지난 여러 날의 수고와 내적 갈등이 조금은 위로받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반대로 병문안을 오가며 시댁 친척들, 시누이 그리고 심지어 시어머니조차 가끔은 며느리가 병간호를 하는 게 당연하다. 요즘 며느리 중에 이렇게 하는 사람 드물다처럼 내 노력을 은근히 당연시하거나 술렁대는 순간도 많았다. 집에서는 남편도 힘든 척했지만 그는 여전히 집안과 회사 일에만 집중했다. 내가 병간호와 아이를 모두 돌본다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그 무게를 온전히 함께 나누기보다는 내가 못 도와줘서 미안해 나는 말만 반복했다. 어느 밤에는 침대에 누워 남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내 가족도 아닌데 왜 나만 이렇게 헌신해야 하나. 이 일이 정말 가족 구성원의 숙명일까? 계속되는 자문 속에서도 나는 결국 매일 아침 정신을 다잡고 다시 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내 책임감과 양심, 그리고 언젠가는 내 진심이 통하리라는 막연한 바람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며 병간호에 익숙해진 만큼 내 마음속엔 새로운 감정이 싹 떴다. 차갑고 이기적이기만 했던 시댁 식구들에 대한 서운함, 남편의 무심함, 그리고 이제까지 시집 식구니까 당연히 해야지 라며 무심히 넘기던 말들에 대한 반항심이 조금씩 생긴 것이다. 병실에서 만나는 의료진, 간병인, 옆 병상의 가족들은 오히려 나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의 말을 건네주었다. 며느님 참 대단하시네요. 힘들겠지만 그런 정성이 결국 가족을 살려요. 이런 말을 들으며 내가 누구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됐다. 한편 시아버지의 건강은 병원 의료진의 노력, 가족의 돌봄 덕분에 조금씩 호전됐다. 수술도 비교적 잘 끝나고 서서히 식사량이 늘었으며 검진 수치도 만족스럽게 변했다. 의사가 이제 퇴원을 해도 된다고 통보하던 날 가족 모두는 안도했고 시어머니 역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진 채 지혜야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 라고 짧게 말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고생을 덮을 수는 없었으나 처음으로 시댁에서 진심 어린 감사를 느낀 순간이었다. 하지만 기적적인 회복 이후 또 다른 현실적 문제가 내 앞으로 찾아왔다.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아버님이 요양을 더 하셔야겠다. 아예 우리 집에 오셔서 모시면 편하겠지? 라는 제안을 했다. 그 제안은 나에겐 엄청난 압박이었다. 아직 아이도 어리고 신체적으로도 지쳐있는 데다 공간적으로도 비좁은 집에 4명이 함께 사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어머니, 우리 집도 너무 좁고 제 체력도 한계예요. 집에서 가까운 요양병원이나 보호자가 따로 있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다. 내 거절에 시어머니는 처음엔 네 생각도 이해한다고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미묘한 불만과 서운함을 드러냈다.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자기밖에 모르네. 가족인데 한 집 사는 게 그렇게 싫으냐? 가끔은 이런 말들이 날카롭게 들렸고 시누이와 친척들도 암묵적으로 나를 이기적인 며느리로 몰아가기도 했다. 이번 시련을 겪으며 나는 한 번 더 가족과 희생, 그리고 진짜 내 편이 누구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내가 아무리 온 힘을 다해도
그 고마움이 쌓인 기억이 일부러 재평가되지 않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게 이 집이라는 것. 그래서 더더욱 내 건강, 내 아이, 그리고 내 작은 행복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마음속에 깊이 새겼다. 병의 순간은 가족을 바꾼다.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본 모습, 그리고 서로에게 기대는 감정, 또 기대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는 사실. 나는 이제 덕분이 더 이상 무조건적인 희생이나 침묵이 아니라 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용기를 얻었다. 脚感是哈经当您居任你居任的季间糖脏药告行消害汤力士贺经已经也很干将毒和会理 합가 제안과 극에 달한 갈등, 시아버지의 병환 이후 잠시나마 시댁과의 공감과 감사의 정을 나누는 듯 했던 시간도 잠시, 시어머니의 태도와 집안 분위기는 다시 차갑게 얼어붙었다. 시아버지의 회복을 기점으로 시어머니는 가족 모두의 안위와 효율적을 명분 삼아 꾸준히 이제 정말 가족답게 살아야 할 때가 왔다는 뉘앙스를 내비치기 시작했다. 가장 결정적인 변화가 생긴 것은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와 직접적으로 우리 그냥 같이 살아보자. 한 집에 있으면 서로 돕기도 편하고 내가 손주도 봐주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부터였다. 처음엔 보살핌이나 효도라는 말이 앞섰으나 대화가 깊어질수록 점점 그 요구가 집요해졌다. 이유는 명확했다. 시아버지의 요양, 시어머니 본인의 건강, 혼자 남는 외로움, 그리고 무엇보다 노년의 안정감을 위해 아들과 며느리, 손주 모두가 한 집 식구가 되는 것이 필수라는 논리였다. 이 제안을 들었을 때 나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당혹감, 억울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나는 이미 신혼 초부터 이어진 시댁의 냉대, 경제적 간섭, 출산 육아와 맞물린 희생, 그리고 아버지 간병이라는 고통을 견뎌온 상황이었다. 혼자만의 삶의 균형을 찾기 위해 아이와 새로운 일상을 적응해가는 지금, 물리적 거리마저 없어지는 일상은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혔다. 남편 민준도 처음에는 중재를 시도했다. 어머니가 많이 힘드셔서 그런 것 같아. 네 입장도 알지만 한 번만 이해해주라. 우리가 가까이에 살면 손주도 돌봐주시고 내가 회사 일로 늦을 때도 든든하지 않겠어? 하지만 나는 단호히 그리고 차분히 말했다. 민준, 우리가 함께 사는 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해. 이미 아이도 어리고 우리 집은 방이 충분하지 않아. 나도 출산 이후로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무엇보다 심적으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나는 진심으로 설득을 시도했다. 만약 합가를 한다면 나의 사적인 공간과 시간의 상실, 일상 곳곳마다 미묘한 통제와 감시가 자연스럽게 삶에 스며들 것이 분명했다. 이미 경제적인 부분에서 매번 타박을 당하고 육아에까지 한마디씩 던지는 시어머니와 입맛이 맞지 않는 생활 패턴, 친정엄마를 챙기기도 힘든 현실을 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더군다나 시어머니는 내 입장을 충분히 들으려 하지 않았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다. 가족이면 당연히 한 집에 살아야 하지 않니?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돼서 그래. 너도 네 속사정만 내세울 게 아니라 어른 뜻도 생각해야지. 그 말은 압박이자 암묵적인 비난으로 들렸다. 갈등은 점차 고조됐다. 몇 주에 걸쳐 합가 문제가 논의되는 동안 나는 육아와 일상, 나의 감정 상담까지 모두 뒤섞인 무력감에 눌려 지쳤다. 시어머니는 남편 뒷바라지는 며느리목이라는 사고로 집안일 분담과 양육, 마트 장보기까지 당연하게 여겼고 그 와중에도 틈틈이 친정에 다니지 마라. 네가 쓰는 비용은 검소하게 써라. 음식할 때 기름을 너무 많이 쓴다. 는 등의 참견과 불평이 멈추지 않았다. 남편은 중간에서 점차 지쳐갔고 우리 둘만 생각하자 던 초심도 흐려졌다.
본인 역시 어머니의 전화나 대면 요구에 피곤함을 비쳤으나 부모님을 외면할 수 없다는 죄책감에 쉽게 선을 긋지 못했다.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아이 앞에서도 한숨이 더 늘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예고도 없이 집에 짐을 챙겨왔다. 며칠만 신세진다던 방문은 한 달, 두 달로 길어졌고 자연스럽게 냉장고 배치, 반찬 취향, 집안 청소 수납 방식까지 모두 자신의 손길로 바뀌었다. 나는 더 이상 내 집이 내 집 같지 않았다. 내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이 이유식을 만들어주면 엄마가 만드는 방법이 더 건강하다. 내가 감기라도 걸리면 그러니까 평소에 내 말대로 해야지. 라며 별것 아니어도 끝없는 지적이 뒤따랐다. 육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주부 경력이 몇 년인데 아직도 이걸 몰라. 라는 말들은 내 존재감, 자존감마저 서서히 잠식했다. 이 와중에 친정엄마는 연로하고 편찮으셨기에 어쩌다 전화로라도 안부를 물으면 시어머니가 못마땅하다는 식으로 네가 자꾸 밖일에 신경을 쓰니 이 집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다. 는 핀잔을 돌려 말했다. 남편에게도 네 와이프가 누구한테 배웠는지 사람을 섭섭하게 한다. 는 식의 말을 몇 번이나 했고 남편마저 당분간 엄마에게 잘해드리자. 내 입장도 생각해줘. 라며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때부터 나는 식탁에 앉아도 거실 한켠에서 TV를 봐도 집안 어느 공간에서도 내 마음대로 숨 쉴 수 없었다. 집은 이제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피곤과 긴장의 장이었다. 이 집에서 내가 가족인가? 단지 무언가를 해내야만 인정받는 여자일 뿐인가? 라는 질문이 뼈에 사무쳤다. 시어머니와 사소한 문제로 언성을 높이거나 감정이 격해진 적도 많았다. 친정 챙기지 말고 시댁만 생각해라. 집안일은 내 방식대로 해라. 는 식의 통제는 시간이 갈수록 진정정 노골적이고 날카로워졌다. 나는 더 이상 참고 살아갈 수 없었고 점점 무력감, 체념, 분노, 혼란이 뒤섞여 스스로를 잃어가는 느낌이었다. 결국 갈등은 극에 달했다. 나는 건강이 무너지고 아이까지 엄마의 불안과 우울한 기운을 느끼는 상황이 됐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해 베개를 적시고 때로는 가슴이 답답해 새벽에 무작정 밖으로 나가는 일이 잦았다. 대화로 풀 수 없는 갈등, 누구를 이해해야 할지 헷갈리는 경계선, 그리고 여기가 정말 내 인생의 터전이 맞을까? 나는 허무함이 엄습했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 남편과 마주 앉아 진심을 꺼냈다. 더 이상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아. 합가가 아니라 서로의 공간, 서로의 존중이 필요해. 나도 사람이고 엄마인데 내 아이와 나의 삶도 지키고 싶어. 남편은 나의 누적된 고통을 이제야 조금 체감하는 듯 했으나 오랜 시간 무거운 가족의 굴레에 쉽게 결단을 내리진 못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방 한켠에서 조용히 눈물을 삼켰고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만 도돌이표처럼 내 안에서 반복했다. 다시 일을 시작하다. 그리고 시댁의 싸늘한 시선, 합가 문제로 인한 극심한 갈등과 오랜 시간의 심리적 소모, 그리고 자신과 아이, 가족의 경계를 다시 생각하게 된 지난 시간 이후 나는 내 삶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싶었다. 반복되는 일상, 시댁의 통제와 눈치, 그리고 점점 피폐해지는 자존감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결국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 꿈꿔왔던 사회로의 복귀, 즉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결정을 내렸다. 처음 일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감정은 두려움이었다. 오랜 경력 단절, 신체적, 정서적 피로, 아이를 돌보는 현실적 부담 등이 겹쳐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나는 자문이 자연스레 따라왔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렬했던 것은 무언가를 다시 시도하지 않으면 앞으로 영원히 내 인생의 주도성을 되찾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었다.
구직 준비를 하며 수십 번의 자소서를 쓰고 면접장 문 앞에서 깊은 심호흡을 반복했다. 오랜만에 사회 진입은 예상보다 쉽지 않았다. 육아 영역, 직장 경력 단절, 변화된 사회 흐름은 생각보다 큰 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작은 알바부터 파트타임, 단기 채용에까지 도전하며 조금씩 세상의 공기와 맞설 준비를 했다. 그러던 중 한 중소기업에서 계약직 사원으로 출근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적은 월급이었지만 나에게는 이고와는 잃어버린 나를 되찾는 값진 첫걸음이었다. 출근 첫날 지하철 안에서 멀리 사라져가는 아이의 손을 바라보며 수십 번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제는 나도 내 몫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으로 스스로를 다잡았다. 회사에서의 삶은 분주했다. 일의 방식은 많이 바뀌었고 젊은 동료들 틈에서 처음에는 위축되기도 했다. 그러나 무언가에 몰입하며 하루하루 나는 존재가 뚜렷해지는 느낌이 내내 벅찼다. 작은 일에도 보람을 느꼈고 성취와 자립의 기쁨이 서서히 피어올랐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시댁 입장에서는 결코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다. 내가 다시 일을 시작했다고 알렸을 때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은 표면적으로는 그래, 돈 버는 건 좋은 거지 라고 말했으나 진심이 실린 축하보다는 걱정과 불신, 심지어 비아냥거림에 가까운 반응이 더 많았다. 여자가 돈을 벌면 결국 집안일을 등한시하게 되지 않겠니? 우리 민준이가 밖에서 힘든데 며느리까지 밖에서 일하면 누가 살림을 해? 요즘 며느리들은 욕심이 많아. 집에서 아이나 잘 키우지. 뭘 그렇게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해? 시어머니의 이런 말은 며칠이나 머릿속을 맴돌았다. 직장과 집을 오가는 지친 하루 끝, 내게는 적막뿐이었다. 더욱이 시어머니는 이웃들에게도 은근히 우리 집 며느리가 밖으로 돈 번답시고 다닌다. 요즘 여자들은 남편 힘든 줄 모르고 자기 멋만 아는 것 같다. 라고 넌지시 말하곤 했다. 내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조차 애밥은 챙겼냐? 집은 제대로 치웠냐? 라는 식의 점검이 늘 따라왔다. 남편 역시 처음에는 내가 하고 싶다면 응원해 라고 했지만 실제로 내 역할이 줄어들거나 집안일에 공백이 생기면 곧바로 불만스러운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퇴근 후 허겁지겁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 밥을 지으며 하루를 쏟아붓는 나날이 이어졌다. 그런 피곤한 오후 시어머니는 종종 예고 없이 우리 집을 방문했다. 친정엄마가 해준 반찬을 냉장고에 보관해둔 것을 보고는 며느리가 집안을 등한시하니 처가 식구들이 밥을 챙겨줘야지 라며 비꼬기도 했다. 시댁의 친척 행사에 불참하거나 늦게 도착하는 일이 있으면 일 핑계 대지 마라, 가족이 우선이지 라는 눈총이 쏟아졌고 아이가 아플 때는 봐라, 애 키우면서 밖에서 일하니 이런다고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회식이나 야근이 있는 날은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 내 마누라가 밤늦게까지 밖에서 뭐 하는지 혹시 아느냐 라고 은근한 불신의 말을 남겼다. 내가 월급을 받아 집안 생계에 보탠다고 해도 녀석, 다 네가 애 키우고 살아가는데 쓰면 되지. 우리 집엔 도움이 안 된다. 는 식의 말로 한 번도 노고를 인정받은 적이 없었다. 심지어 시댁의 일부 친척들은 여자가 자기 일한다고 남편을 방치하면 집안이 틀어진다 며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시누이 역시 형님 너무 무리하지 마요. 엄마도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아요. 라며 중간에서 압력을 넣었다. 가끔 너무 지쳐 집에 돌아와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정말 내가 잘못 살고 있나? 내 행복을 택하는 일이 이렇게 가족에게 피해가 되는 일인가? 수없이 자책하다가도 아이 앞에서는 꾹 참고 밝은 얼굴을 유지하려 애썼다. 내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 남편도 점점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겉으로는 수고한다 고 말하면서도 내 일과 집안일 사이 충돌이 있을 때마다
너 때문에 집안이 예전만 못하다. 는 투로 말하곤 했다. 우리 부부의 대화는 점점 줄었고 대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제일 좋다는 식의 침묵이 간격을 넓혔다. 결국 나는 두 가지 세계에 모두 적응하려 애쓰는 이방인이 되어 있었다. 사회에서는 아직 반쪽짜리 신입, 가정에서는 내가 원래 맡았던 역할을 희생하면서까지 일할 자격을 끊임없이 증명해야만 했다. 이 모든 현실을 친정엄마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쉽게 토로할 수 없었다. 엄마에게 걱정을 끼칠까 두려웠고 친구들은 이미 각자 삶에 치여 내 고민을 참아 다 드러내기 어려웠다. 그러나 작고 하찮은 것 같아도 회사에서 오늘 고생하셨어요 라고 미소 짓는 동료의 인사, 프로젝트를 끝냈을 때의 뿌듯함,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월급 통장 알림 하나만으로도 나는 살아있다는 감각을 얻었다. 나는 다짐했다. 어떠한 시선에도 꺾이지 않고 내 아이에게 엄마도 자기 인생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꼭 보여주자고. 그리고 언젠가 가족과 사회 모두에서 내 가치가 자연스럽게 인정받는 날이 오기를 묵묵히 또 한 번 내 삶의 길을 걸어가기로 했다. 날벼락처럼 찾아온 어머니의 중병. 내가 어른이 된 뒤 어머니는 내 삶의 구심점이자 어려울 때마다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였다. 어머니라는 이름은 내 유년기의 슬픔과 외로움을 극복하게 해주었고 결혼 후에도 힘든 상황마다 그래도 가장 소중한 내 편은 엄마라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다독이곤 했다. 모든 난관 속에서도 엄마만은 건강하게 오래 내 곁에 있어줬으면 하는 소망이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불길한 예감이 현실로 찾아왔다. 어머니가 평소와 달리 자주 피곤함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넘겼지만 쉰 숨, 기침, 식욕 저하, 이유 모를 체중 감소가 한두 달 새 현저해졌다. 그래도 늘 스스로를 챙겨온 분이라 별것 아니야, 감기인 것 같아 라고 억지로 웃어 넘기셨다. 그러나 어느 날 퇴근길에 걸려온 친정이웃의 다급한 전화. 지혜야, 어머님이 오늘은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계시다시피 하더라. 듣자마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으로 곧장 친정집으로 달려갔다. 작아진 어머니, 안색은 창백하고 입술은 타들어가듯이 푸석해 있었다. 부랴부랴 대학병원을 모시고 검사를 받았다. 불안 속에 기다린 결과는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말기암 진단.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걸까? 아니면 기적이 있을까? 순간 머리가 하얘지며 서럽고 무섭고 모든 희망이 무너져버리는 것 같았다. 병원 침대에 누운 어머니는 담담한 척 나를 위로했다. 이것 봐. 인생이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야. 난 이미 너 잘 자라는 거 보고 행복했으니까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 하지만 나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어린 시절 힘들었던 날에 견딜 수 있었던 건 오로지 어머니 곁이었기에 그마저 빼앗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치료를 받던 며칠 동안 나는 직장에 휴가를 내고 어머니 곁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병원에서는 통증 조절과 생활의 질 유지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나는 회사에 원격 근무를 신청하여 낮엔 엄마와 병실을 지키고 밤엔 아이를 돌보며 학교와 집안을 오가는 이중생활이 시작했다. 육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한계가 느껴지는 시기였다. 이 시점에서 나의 일상과 가족 내 위치는 완전히 변화했다. 우선 시댁은 내가 친정에 신경을 쓰는 것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내 엄마가 아프시다지만 네가 항상 친정에 붙어있는 게 맞니? 애는 누가 돌보고 살림은 누가 하나? 남편 역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직장도 겨우 정해놓고 또 친정 걱정에 빠지면 집안이 돌봐지겠어? 나는 어쩔 수 없이
주말마다 엄마에게 평일에는 아이와 남편, 직장에 갈라가며 마음이 쪼개질 듯 했다. 병원비와 생활비 문제도 부담이 됐다. 어머니가 가진 재산은 모두 내가 결혼할 때 아이와 나를 위해 남겨두며 쓰지 않았고 기초연금이 전부였다. 점점 드는 치료비와 입원비는 내가 감당해야 했다. 이걸 알게 된 시댁과 남편은 대놓고 아이에게 쓸 돈이나 챙겨라. 이 집 생활도 빠듯하다. 며 불만을 터뜨렸다. 시어머니는 때때로 어차피 어른은 언젠가 떠난다. 네가 호들갑 떤다고 뭐가 달라지니? 라며 차가운 말로 마음의 상처를 남겼다. 나는 갈수록 움츠러들었다. 어머니는 자주 네가 짐된 것 같아 미안하다고 속삭였다. 하지만 나는 엄마, 난 평생 엄마의 사랑으로 살았어. 마지막까지 걱정 마. 나만이라도 엄마 곁에 있는 게 엄마에겐 제일 큰 효도야. 나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손을 꼭 쥐며 말했다. 지혜야, 인생에는 반드시 네가 지켜야 할 사람과 네 스스로 놓아야 할 것이 있어. 나는 네가 이제 나만 바라보지 말고 네 삶을 넓게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아이도, 네 일도, 네 건강도 소홀히 하지 마. 내가 가진 건 다 네 몫이니 앞으로 힘들어도 당당히 살아. 이 말에 나는 또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무리 힘들어도 모든 걸 내려놓는 어머니의 자세를 보며 내가 어떤 어른이 돼야 하는지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만만치 않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시댁에서는 내 지원과 친정 병간호를 문제 삼아 남편에게 압박을 가했다. 너네 와이프 요즘 집에는 얼굴도 안 비치고 돈만 들어가는 것 같다. 왜 처가를 네가 다 챙기느냐? 우리 집엔 신경 안 쓰냐? 남편도 점점 비난 쪽에 무게중심을 두었고 급기야 더 이상 네가 친정 돌본다고 내 가족까지 소외받는 건 못 참겠다고 소리쳤다. 나는 그 말에 할 말을 잃고 밤마다 병원 복도 한 구석에서 밀려드는 억울함과 서러움에 주먹을 입에 넣은 채 사일렌트 스크림을 터뜨렸다. 아이 돌봄, 일, 병문안, 시댁의 냉랭함, 모든 책임이 내 어깨를 무겁게 내리눌렀다. 어머니의 병세는 빠르게 악화됐다. 병원에서는 이미 곧 마지막이 다가온다고 했다. 나는 마지막 한순간까지 엄마 곁을 지키고 하루하루 마음속으로 그래도 엄마가 내 곁에 존재했다는 기억만으로도 살아갈 힘을 얻자고 약속했다. 그 당시 가족이란 무엇인지,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밤마다 고민했다. 내 존재를 평가절하 하는 시댁, 도움은커녕 손가락질하는 남편,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아픔을 다 빨아들이듯 사라져가는 어머니. 그래도 나를 버티게 한 건 엄마와 나의 마지막 소통, 엄마의 미소, 그리고 아이가 엄마에게 할머니 빨리 낳아줘 하고 속삭임을 감았다. 손에는 내가 어렸을 적 사달라고 졸랐던 작은 토끼 인형을 꼭 쥐고 있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젠 아프지 마세요. 참았던 모든 슬픔이 그 순간 무너져 내렸다. 한참을 울고 또 울면서도 내가 이 사랑을 안고 끝까지 살아갈 것이라는 결심이 가슴 한가운데에 깊게 새겨졌다. 장례 과정 내내 시댁 식구들은 남의 일 보듯 했고 남편마저 드물게 얼굴만 비쳤다. 정작 나를 위로해준 건 몇 안 되는 친구들과 이웃 그리고 우리 아이뿐이었다. 그렇게 나는 이제 엄마 없이 오롯이 아이와 단 둘이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다. 세상의 어떤 풍파도 한 번쯤은 넘어야 한다는 것을. 진짜 가족은 피로만 맺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아픔을 함께 끌어안고 이해해주는 사람임을. 그리고
내 스스로를 지켜내야만 앞으로 아이에게도 사랑과 희망을 보여줄 수 있음을 엄마의 이별을 통해 다시 배웠다. 극에 달한 긴장과 남편 시어머니의 무감각, 엄마의 병세가 악화됨에 따라 나의 삶은 점점 더 혼란과 혼돈, 그리고 반복되는 고통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었다. 한 사람의 딸이자 아내, 엄마, 직장인, 며느리로서 짊어진 역할의 무게는 이미 자신의 한계를 넘어섰다. 그러나 그 누구도, 특히 가장 가까워야 할 남편과 시어머니는 나의 외로움과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두 사람의 무심한 태도와 냉정한 말들은 내 마음에 비수처럼 파고들었다. 어머니의 병간호 중에도 시댁 식구들은 내 상황을 남의 일처럼 바라보았다. 직접 병원을 찾은 적도 거의 없었고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와서는 거칠의 인사만 건넬 뿐이었다. 특히 시어머니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걱정이나 시집 식구의 건강, 음식, 집안일 이야기로만 채웠다. 시댁 살림이 우선이지 처가 걱정은 나중에 해도 돼. 네 엄마가 아픈 건 안타깝지만 여기 일도 더 챙겨야 하지 않니? 이런 말들은 내 가슴 속에 쌓여가던 서운함을 옅게 만들기보다 더 깊은 분노와 고립감으로 번져갔다. 남편 역시 점점 변해갔다. 초기에는 엄마 곁을 잘 지켜드려라. 네가 힘들면 당분간 집안일은 내가 조금 돕겠다. 고 했지만 막상 시간이 흐르자 그 약속들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그는 회식 또는 야근을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고 내가 피곤한 모습으로 집안일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인상을 찌푸리며 묵묵히 거실 TV 앞에 앉아만 있었다. 너는 요즘 집에도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아. 끌어안으려는 건 무리 아냐? 이런 식의 말 한마디에는 협력이나 지지보다는 책임 분담을 거부하며 나만의 희생을 내세운 것이 더 뚜렷했다. 엄마의 병원비와 생계비 때문에 남편의 계좌에서 약간의 돈을 빌려 써야 했던 어느 날, 나는 인생에서 가장 깊은 모멸감을 겪었다. 황급히 엄마에게 죽이라도 사드릴 생각으로 남편 카드로 3만 원 남짓한 간식거리를 샀다가 저녁에 남편에게 카카오톡으로 결제 내역이 날아갔다. 이 돈은 뭐야? 또 처가에 썼어? 이젠 우리 집 돈이 네 친정 살림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질책과 경멸이 가득했고 시어머니 역시 뒤따라 전화로 돈 아깝다. 네가 자꾸 우리 집 재산을 처가에 넘기려 한다고 몰아붙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동안 시댁에 얼마나 많이 맞추고 참고 지냈는지, 또 엄마 병간호를 맡으며 얼마나 고통 속에서 버텼는지 얘기할 힘조차 없었다.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고통스러운 속마음을 토로해보기도 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항상 이 집은 네가 책임질 수 있는 집이 아니라 네 가족 중심으로만 생각하지 마라. 부족한 건 너의 능력이나 성격 탓이었다. 더 이상 내 편은 없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침묵뿐이었다. 남편의 등과 내 등이 가까워도 마음은 천리만큼 멀어진 것만 같았다. 아이 역시 내 불안과 우울을 감지했던지 점점 엄마 곁을 맴돌며 불안해했다. 엄마 왜 울어? 우리 집 발라지면 안 돼? 라는 아이의 목소리에 나는 밤마다 조용히 베개를 적셨다. 시어머니의 무심함은 일상 곳곳에서도 반복됐다. 엄마가 임종을 앞두던 날, 애밥은? 오늘 반찬은 뭐 했냐? 네가 일만 핑계대면 다른 며느리들은 다 힘들어서 차라리 집에서 산다는 식의 문자 메시지가 연달아 도착했다. 최근에는 소소한 사치마저도 범죄처럼 취급받았다. 나는 한 번 머리를 자르고 싶어서 미용실에 갔다가 남편과 시어머니로부터 허영 떨지 마라, 돈 아껴라는 타박을 들었다. 점점 집은 나에게 감옥과도 같아졌다. 거실에서 쉬다 보면 네가 지금 쉴 때냐? 부엌에서 요리를 하다 소금이라도 많이 쓰면 네 그렇게 해서야 집이 제대로 굴러가겠냐는 소리를 들었다. 친정엄마가 나를 걱정해서 반찬을 해주면 며느리가 게으르니 처가에서 도와주지 않고 배겨?
나는 악이 없는 비웃음마저 들었다. 결국 나는 모든 것을, 내 감정도 일상도 차단한 채 아이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견뎠다. 아이에게라도 엄마가 네 곁에 있어줄 수 있으니 다행이다고 애써 미소 지었지만 내면에서는 내 인생은 이대로 망가지는 것일까? 라는 자괴감이 점점 커졌다. 직장에서도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 실수나 퇴근 시간 지각이 늘었고 프로젝트 결과에 불만을 가진 상사의 야단까지 들었다. 그러나 집에 돌아가면 회사에서 산다는 핑계는 집안일 못하는 이유가 안 돼 라는 남편의 말이 기다렸다. 내가 차라리 집을 나가고 싶다고 상상한 날도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병상에 있는 엄마, 그리고 단 한 번뿐인 내 인생을 떠올릴 때마다 한없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엄마가 남긴 유산 일부를 정리하려 하자 시댁은 다시금 우리 집에도 권리가 있으니 그 돈을 우리 쪽으로도 돌려라며 다그쳤다. 남편은 점점 가족회의 자리에서 내 의견을 배제시키고 시어머니는 집에서 나만 없으면 식사가 잘 된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내가 그토록 원하던 가족 같음은 단 한순간도 실현된 적 없었다. 결국 나는 아직 미약하지만 분명한 결심을 품게 되었다. 이대로 계속 참고 살아갈 수는 없다. 누군가의 딸, 아내, 며느리이기 이전에 나 자신으로 온전히 서야 한다는 것. 아이와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내가 다시 사랑, 희망, 평온이라는 새 단어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나는 이 차가운 집에서 내 감정과 존엄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벽화에서 다시 피어나다. 새로운 삶의 의미 찾기.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키고 시댁에서의 집요한 무시와 남편의 무관심에 지친 끝에 나는 마치 한겨울 헐들 남로 남은 듯한 적막과 고독 속에 놓이게 되었다. 엄마가 남기고 간 미소와 아이만이 유일하게 내 곁에 남은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은 때로 나는 주저앉게 했고 때로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작은 용기가 되어주었다. 정신없이 치른 장례 뒤 나는 그 누구도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처음 며칠간은 익숙한 엄마의 손길과 목소리가 집안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듯해서 뭐든 쉽게 손댈 수 없었다. 아이는 엄마의 빈자리를 무심코 물었고 나 역시 괜찮다는 날만 반복했다. 밤늦게 홀로 화장실에 앉아 울다 지치면 작은 아이의 숨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잠들 수 있었다. 새벽녘 우리는 작은 주방에서 서로를 꼭 껴안은 채 따스한 죽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버텼다. 사방이 다 막 유산 문제로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참을 만큼 참았던 분노와 서운함이 일순간에 터졌으나 나는 더 이상 과거처럼 울거나 애원하지 않았다. 오직 아이와 나의 삶, 그리고 엄마가 남긴 유산을 지켜야 한다는 단단한 의지만 남았다. 다행히 법의 판결은 나의 손을 들어주었고 남편과 시댁의 집착과 집요함도 조금씩 서서히 사그라졌다. 이후 나와 아이는 비로소 우리만의 조용하고 소박한 보금자리를 꾸릴 수 있게 되었다. 어머니의 몇 가지 유품과 오래된 사진첩, 그리고 손때가 묻은 식기 몇 점이 남은 전부였지만 그 안에는 누구보다 깊은 사랑과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아무도 없는 거실에 앉아 나는 문득 이 고통의 긴 터널 끝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하는 법이었다. 남편과 시댁, 사회와 모두에게 인정을 갈구하며 살아온 그 오랜 세월 동안 정작 내 마음 하나를 쓰다듬어줄 여유가 없었다.
이제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스스로를 지키고 아끼는 것이 곧 가족을 지키는 일임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처음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단순하지만 힘있는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다. 더 이상 외부의 평가나 편간에 휘둘리지 않겠노라 결심한 어느 날 나는 미뤄왔던 취미와 배움을 시작했다. 오래 꿈꿔온 글쓰기 클래스를 듣고 주말마다 도서관과 작은 갤러리를 찾아다녔다. 아이와 함께 동네 공원에서 자전거도 배우고 재봉틀로 인형 옷을 만들면서 작은 행복을 조금씩 되찾았다. 어느 날에는 엄마가 생전에 자주 쓰던 요리책을 펼쳐 아이와 함께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보며 이런 생각도 했다. 엄마라면 지금 어떤 미소를 보였을까? 아이와 빵을 굽고 주방이 밀가루로 하얗게 어지럽혀지면 웃으며 행복한 혼돈마저 소중한 일상의 일부임을 알게 되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빠듯했으나 과거처럼 돈에 쫓기기보다 하루하루를 좀 더 단단히 계획하며 살 수 있었다. 알바와 단기 계약직을 병행했고 아이가 학교에 있는 시간에는 관련 자격증 공부도 하며 미래를 설계했다. 지치고 힘든 저녁이면 엄마도 이만큼 겪으시며 살아내셨지 라며 새삼 용기를 냈다. 사람 관계도 막연한 두려움 대신 내게 진짜 필요한 인연을 바라보게 되었다. 힘든 시기에 지켜준 옛 친구와 점심을 먹고 동네 이웃들과 소소하게 음식을 나누면서 진심 어린 안부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새삼 깨달았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로 누군가를, 특히 아이를 판단하지 않으려 애썼고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용기와 여유도 조금씩 생겼다. 어느 날 아이가 내게 물었다. 엄마, 우리도 다른 집들처럼 행복해질 수 있어? 나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우리 집이 작은 만큼 행복이 더 빨리 차오를 수 있지. 이제 엄마랑 너 둘이서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가족이 될 거야.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게 되었다. 남편과 시댁에 대한 분노도 서서히 옅어졌다. 그들의 무심함과 냉대, 상처에서 해방된 지금. 나는 내 곁에 남은 가장 소중한 사람, 그리고 내 마음과 화해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특히 어머니가 남긴 가르침. 내 인생의 의미를 찾고 반드시 스스로를 지키는 어른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을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것이 내 인생의 중심추가 되어 주었다. 새로운 일상 속에서 나는 진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꿈꾸는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언젠가부터 나는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고 하루하루의 작고 사소한 일들에 감사하기로 했다. 늦은 밤 아이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수고했어, 고마워 라는 말을 나누는 그 순간만으로도 나는 내가 살아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다. 실패와 슬픔, 고독의 시간이 없었다면 느끼지 못했을 작은 희망의 빛을 이젠 내가 직접 발견해서 품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위로였다. 어머니가 남긴 오래된 일기장을 읽으며 나는 그분의 청춘과 고통, 작은 기쁨까지도 새삼 가슴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인생에서 결국 남는 것은 화려함이나 완벽한 가족이 아닌 서로를 위한 진심과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임을 나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꼭 보여주고 싶었다. 지금의 나는 비록 때로는 외롭고 두렵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더 이상 과거의 자신처럼 절망에 주저앉지 않는다. 이제는 아이와 나는 무엇이든 세울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작은 용기를 날마다 품는다. 완벽한 삶이 아니어도 좋다. 상처와 아픔, 소박한 희망과 소중한 일상이 모여 나의 다음 날을 꾸민다. 나는 이 모든 태어와 무너진 자리 위에서
다시 피어오르는 꽃처럼 엄마가 남기고 간 따뜻한 마음,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힘, 그리고 아이와의 소중한 순간들로 앞으로도 한 걸음 한 걸음 용기 있게 내 삶을 걸어갈 것이다.